허기가 방금 전까지는 별로 안 졌었는데 갑자기 허기가 진다고 느꼈을 때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중후반까지 항상 같은 체중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40대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뱃살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매일 운동도 하지 못하고 식습관도 엉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건강에 조금 적신하고 왔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5.7부터는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을 한 것이 24시간 혈당 측정기라고 있어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몸에다가 부착을 하고 24시간 동안 혈당을 계속 추정하는 게 있는데 정상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가진 사람들은 이 140 이상, 180 그리고 2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몸에다가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20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이거 200 이상이면 당뇨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혈당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은 내장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 당뇨로 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피곤에 찌들어서 진료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주 저녁을 포만감 있게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든지 또 소파에 앉아서 후식거리를 먹고 간식을 먹다가 스르르 잠든다든지 이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이런 생활들이 정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런 생활에 젖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보상심리로 많은 것을 먹게 되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푹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만으로 이끌고 당뇨 전 단계로 이끌었던 생활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특히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섬유질은요 3대 영양소에 속하지도 않고 비타민 미네랄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섬유질을 되게 무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섬유질은 이제 제4의 영양소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해요. 섬유질이 먼저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한번 커버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쌓아주면요 이후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완충작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섬유질은 포만감도 유지시켜주죠. 또 대변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변을 풍부하게 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은 섬유질입니다. 저는 오늘도 먹고 나온 음식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미지근한 물을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라는 걸 먹어요. 그릭 요거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은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낫또를 먹습니다. 낫또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이 낫또에는 아주 생유산균이 들어있고 콩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삶은 계란을 한두 개씩 먹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 식단을 보통 먹는 편이고 양배추도 자주 먹고 있어요. 아침에 양배추와 요거트는 아주 좋은 아침 음식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 따지자면 혈당 변동성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쇠 못 갔다 그래서 스파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당뇨 검사를 하거나 건강 검진을 할 때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3개월에 당의 평균을 재는데 여기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식후 30분,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이 혈당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쭉 봤더니 정상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개념에서는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그 이상 올라가면 당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160, 180,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아주 젊고 깡마른 여성분들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210, 220 쫙쫙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도초에 널린 것이 혈당을 높이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혈당 범위는 14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여요. 공복에는 7, 80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70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요. 더 떨어지면 저혈당이거든요. 그리고 140 이상 올라가면은 이건 약간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60, 180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불러요.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 확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쫙쫙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환자가 당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인데 당뇨 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기존의 당뇨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당뇨로 갈 수 있는 전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기는 사람들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정상적인 당의 대사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돼서 혈관에 포도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끄집어 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에너지 저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아주 고혈당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200 이상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일을 하게 되겠죠. 나와서 또 일을 해서 쭉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요, 상대적인 저혈당에 또 빠져요. 너무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허기진다는 느낌, 약간 식은땀도 날 수도 있고 손도 떨리고 뭔가 당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뭔가 먹는 거예요. 또 그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의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의 내피세포가 아주 미세하게 상처가 계속 나게 돼요.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상처가 나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서 이거를 메꾸다 보면 혈관벽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고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쭉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병은요, 아주 가깝게는 비만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 안 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혹사를 당하다 보면 이제 당뇨병이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심혈관계 합병증, 협심증,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금방 밥을 먹었는데 허기가 져요. 그리고 식은땀도 날 수도 있어요. 손발도 떨리고요. 그리고 단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류의 빵, 초콜릿, 액상과당 같은 이런 단 음식이 마구마구 당기고 이럴 수가 있고요. 몸도 좀 붓는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허기가 방금 전까지는 별로 안 졌었는데 갑자기 허기가 진다고 느꼈을 때 뭔가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허기가 졌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견딜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허기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게 다들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초콜릿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액상과당 같은 걸 먹게 되죠. 그러면 조금 또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언발의 오줌 넣기처럼 떨어진 혈당을 잠깐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후에 여러 가지 무기력하고 심한 허기짐을 느낀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가 혹시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당뇨로 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곤증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정상인 사람들도 밥을 먹고 특히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하면은 위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위를 잘 움직이게 되니까 혈액들이 다 위쪽으로 모여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뇌 쪽에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에서 피곤한 느낌, 멍한 느낌, 무기력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식곤증이고, 그런데 정말 병적으로 30분, 1시간 요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많이 막 기력도 떨어지고 허기도 지고 식은땀도 나고 손도 떨리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당뇨로 가게 되는 이러한 코스를 밟기 때문에, 이렇게 식곤증이 심한 사람은 당뇨의 전조 단계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의외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최근에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를 할 때 식전 혈당을 검사를 하죠. 그리고 식후 2시간을 검사를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있어요. 이것은 3개월의 혈당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5.6 이하면 정상,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그리고 당화혈색소에서는 잡아내지 못한 이 식후 1시간,
1시간 반 정도에 고혈당을 잡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검사할 생각을 못했었고 이때 검사를 한 것도 무시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되면서 계속 우리 혈당을 재보니까 식후 1시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고 식후 2시간이 정상인데 아주 고혈당으로 올라갔다 식후 2시간에 정상이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상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200을 찍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평균만 구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만으로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 입에 붙은 말대로 한다면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이렇게 딱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냥 줄줄줄 환자보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빵, 우리가 흰 빵들은요 정말 GI 지수, 당 지수라고 하는데 이 당 지수가 높고 입에서 살살 녹죠. 아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떡, 요것은 우리가 현미를 또 이제 도정을 잘하면 백미가 되죠. 백미를 갈면 또 떡이 되잖아요. 이 떡이 우리가 현미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아침에 떡 먹고 나가는 게 저는 썩 좋지 않다고 늘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면 종류요. 면을 보통 밀가루로 이제 갈아서 면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아주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자도 마찬가지죠. 과자도 결국은 밀가루를 잘 갈아서 거기다 또 설탕을 첨가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액상과당은 우리가 요즘에 뭐 주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정말 단맛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스도 단데 거기다가 시럽 같은 걸 짜서 또 먹고 하잖아요. 이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인공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액상과당을 짜서 먹는 거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얘기를 할 때 제 입에 달라붙었어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요것들은 정말 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5가지가 가장 많이 혈당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비만으로 이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오히려 씹어서 먹는 밥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액상으로 된 후루룩 먹어서 목 넘김이 쉬운 액체로 된 것들은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름에 땀도 나고 갈증도 나는데 허기까지 졌어요. 그런데 액상과당이 든 음료를 커피숍 같은 데서 딱 만나가지고 그걸 후룩 먹었어요. 그랬더니 반짝합니다. 정말 카페인보다도 더 반짝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분도 공급이 되죠. 거기다가 정말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게 돼요. 거의 막 7, 80대던 혈당이 200 이상으로 갑자기 쫙 올라가니까 정말 우리 몸에서는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럼 또 허기 가지고 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상과당은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아서 먹는 음식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일부에서는 갈아서 먹으면 상당히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서 먹는 액상과당들은 정말 위험하고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주변에 당뇨 환자들 있으면 당뇨 환자가 저혈당에 빠지면 주변에서 사탕을 주던지 주스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스를 왜 주냐면요, 혈당을 빨리 올리거든요.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에 액상과당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혈당을 치솟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고 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라면을 끓여서 먹고서요, 그러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여기다가 또 밥을 말아 먹는 거, 그리고 라면에다가 삼각김밥이나 일반 김밥을 해서 거기다가 찍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아주 혈당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한 번 올라간 혈당을 또 한 번 올리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현대인들에게 과일이 정말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예전 과일들은 그렇게 달지도 않았을 뿐더러 과일을 먹고서 움직이면 다 이게 에너지로 발산이 되거나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주 포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과일을 또 먹습니다. 이것도 가중된 혈당을 올리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먹은 다음에 또 과일을 추가적으로 먹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높은 혈당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참 흥미로워요. 뭐냐면은 저는 과일은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쁘죠. 그리고 맛있죠. 그리고 미네랄과 섬유질, 그리고 천연 항암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들이 예전하고는 정말 달라졌어요. 과일들의 당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이 과일들을 먹을 때 점점점 단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먹던 사과와 지금 먹는 사과는 정말 당도가 정말 달라졌거든요. 이러한 음식들을 갖다가 갈아서 말려서 즙으로 내서 먹는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우리가 망고라든지 바나나 같은 것들을 갈아서 한번 드셔보시고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어떤 분들은 200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과일은 천연식품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몸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거기다가 과일의 과당은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그런데 거꾸로요, 과일의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었을 때 과당이라는 녀석은요, 바로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면 지방간이 돼요. 그리고 통풍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통풍을 만드는 요산을 높이게 돼서 요산을 높이게 되면 통풍 또는 요로결석도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일의 과당도 절대 안전한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아무 질병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복부 비만이 있고 거기다 대사질환, 고지혈증이나 고요산혈증, 지방간들이 있는 분들은 과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요,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보다는 신맛이나 씁쓸한 맛의 과일을 고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꼭 씹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과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몽이에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 세 번째는 레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은 아니고 야채 쪽에 속해서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과일들이거든요. 이런 과일들을 적절히 드시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저항성 전분이라는 거를 먹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항성 전분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항성 전분은요, 일반적인 전분 이런 것들하고 달리 우리 몸에서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장내에 들어가서는 섬유질 같이 장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주로 통곡류 쪽에 많아요. 그래서 통밀이라든지 그리고 현미라든지 오트밀 같은 데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성 전분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아침 식사를 되도록이면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첫 끼로 식사를 하신다면 더욱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사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식사 순서가 이렇게 먹건 저렇게 먹건 뱃속에 들어가면 섞이는 건데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맨 처음에 야채, 섬유질을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나 지방을 먹는 거예요. 고기 생선 같은 걸 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다면요, 바로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것보다 혈당을 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습관은요, 식후 걷기예요. 식사 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럴 때 천천히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요. 그리고서 수평을 이루다가 많이 30분, 1시간 걷다 보면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식후에 걷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식후에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식후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식후에 뛰어다니면 뛰어다니지 마라, 배 꺼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없이 살았을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다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이런 식사 후에 걷는 게 중요합니다. 찬밥 다이어트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바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찬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밥을 한 뒤에요, 한 김을 식힌 다음에 냉장실에 이제 밥을 넣어놓습니다. 냉장실에 밥을 넣어놓은 다음에 냉장실에서 최소 4시간,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식사를 만들어서 아침에 꺼내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실에 4시간 이상 놔뒀던 것을 다시 꺼내서 밥을 먹으면 그게 저항성 전분이 돼요. 아침에 먹으면 차가우니까 렌즈 같은 데 돌려서 먹어도 저항성 전분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장실에 4시간 이상 두었던 음식을 아침에 렌즈에 돌려서 따뜻하게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찬밥도 이렇게 먹으면 같은 밥이라도 저항성 전분이 되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 환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당뇨 약을 먹는다는 것, 인슐린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를 가정해서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는 건데, 이것들이 만약에 식사를 거르거나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3끼를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소식을 하시고 저항성 전분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당뇨 환자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환자들한테는요 간헐적 단식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췌장을 쉬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정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러 온 환자분들을 제가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까지는 우리가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환자분들을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불러요. 이 환자분들은 정말 조금 더 살이 찌면 당뇨 환자로 가고 살이 빠지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 환자분들께 제가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해서 2개월, 3개월 지나면요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췌장을 쉬게 해주면서 현대인들이 대사장애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